탱공방 뉴스. 또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뭔가 이제 세상이 바뀌겠지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뭐 좌가 됐건 우가 됐건 그러게 맞아요. 무슨 특히 좌측에서 무슨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뭐 엄청난 나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 두 사람의 최근에 발생한 이제 두 사람의 사례를 보면 네. 싹이 노랗다. 좌가 됐건 우가 됐건 이 유시민과 이준석. 그건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뭐 굳이 청년의 고경 방송이 이 유시민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까지 우리 더러운 이름을 우리 입에 담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 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을 때가 됐는데 뭐 기회가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유시민과 이준석. 네. 공통점은 싸가지가 없다. 맞아, 정말 네 가지 없어 둘 다. 그리고 마초다. 맞아, 마초야 완전히. 사실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대통령 경호실장이지. 저희가 노무현의 어떤 뭐 정치적 경호실장이라고 했었고 또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사실 조국의 정치적 경호실장도 했지. 그 기억나시잖아. 그 뭐야 맞아요. 저기 뭐지 그 컴퓨터 증거. 반출했을 때. 맞아, 증거. 그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고 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이제 정책 경호실장이 됐는데 한마디로 그 무슨 의미야 그게? 그러니까 이 센 놈, 그 권력 잡은 놈, 혹은 권력 잡을 만한 놈 한테 붙어가지고 그 심기를 경호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무슨 뭐 노무현 욕만 하면 뭐 나발나발 되고 또 뭐 문재인 욕하면 나발나발되고 조국이 욕하면 나발나발되고 이번에 이재명 욕하면 또 이재명 디펜스 하려고 또 이재명을 저기 왜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제 또 자기가 한 방 먹이겠다고 나발나발 되다가 이번에 나온 게 저기 뭐야 그 설란양 그래. 여사에 대한 이제 그 건이잖아. 유시민이는 이방이야, 이방. 생긴 것도 이방이고 말하는 것도 이방이고. 근데 이게 참 이 싸가지 없는 원래부터가 싸가지 없는 소리를 참 싸가지 없이 말하는 재주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유시민이긴 한데, 근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봐야 돼. 그러니까 좌파는 본래적으로 기존의 체제를 이제 파괴하겠다는 거, 이게 이제 좌파의 이념이거든. 우파는 기존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겠다는 게 이제 우파고, 좌파는 기존의 체제가 불평등한 세상이거든. 그거 파괴하겠다는 거야. 이런 세상을 파괴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좌파는 그렇진 않은 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좌파의 본래적인 그 이념이라고. 그래서 좌파의 본래적인 가치는 평등이야, 평등.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유시민이가 조국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고 했었는데, 얘들 기본적으로 자신의 아들 딸만을 더 평등하게 만들려고 했던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그 조국이가 자기 아들 딸들 뭐 외고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쓰든 뭐 의사 만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쌓아온 어떤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학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성된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세습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승계. 사실 유시민이도 자기 딸 외고 나왔어. 그래놓고는 뭐 그 외고는 없어져야 한다, 뭐 이런 거 이제 주장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유시민인데, 어쨌거나 이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나 대한민국의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못 배웠지만 그렇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던 그 여성들이야. 근데 이거를 서울대학교 나온 남성 엘리트라는 잣대 기준으로 그런 어떤 그 여성들의 살아왔던 삶을 이 폄하하고 또 능멸한 거거든.
정말 능멸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능멸한 거예요. 이런 마초가 어떤 이 좌파의 대표적인 지식인 행사를 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웃긴 꼴인 거지. 뭐 김어준, 유시민 뭐 이런 이 어떤 그 마초들이 좌파의 대표적인 지식인을 가지고 이들이 떠드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박수치고 또 그거를 여기저기 그 퍼담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이 저기 좌파들이 우리가 나아갈 어떤 세상인 양 믿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도 뭐 사실 사람들이 참 많은 말을 하는데 이 우리가 이제 이 우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은 좌파 입장에서 평등이라는 어떤 그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네가 과연 좌파냐? 너는 이 자기 자식들은 더욱더 평등하다라는 어떤 그런 동물농장적 어떤 그 세계에 빠져 있는 위선적인 놈들이다. 위선적인 어떤 마초들이다. 그런 애들이 좌파의 어떤 그 지식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이준석은 우파라는 기준에서 자기가 우파를 자처하니까 우파라는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우파가 언행이나 품격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그거는 뭐 우파니까 뭐 어떤 뭐 좀 점잖아야 되니까 혹은 뭐 이 또 뭐 좀 그래야지 좀 어떤 저기 뭐 좀 신중한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갖고서 뭐 이제 해야지만 그 어떤 그 좌파의 어떤 급진성에 비해서 좀 어떤 그 대비되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이 원래 저기 우파라는 거는 인간은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사실은 보수거든 보수. 맞아요. 우파. 그러니까 인간은 한없이 유약하고 어떤 그 결함투성의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한없이 유약하고 결함투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대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또 어떠한 유능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인류가 집단적으로 일구어낸 유산인 전통 그리고 지금의 문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게 우파의 어떤 그 본래적인 가치란 말이야. 그런 믿음에 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든가 혹은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한순간 한 개인에 의해 가지고 창조될 수 없는 거거든. 이게 우파의 가치야.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어떤 그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서 이런 개개인들의 어떤 성취들이 쌓이고 그래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역사이고 그것이 사회이고 그것이 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가 역사를 지킨다. 역사를 우리가 체제를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 그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규율을 존중하고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의무.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노블레스 오브리제 같은 어떤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이게 이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받고 어떤 그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말이나 이런 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예의, 배려 이게 우파의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야. 근데 이준석한테서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파는 기본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우파 중에서도 그 우파 지금 저기 말고 이재명 쪽 문제 쪽 말고 이 우파는 지금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나는 우리 우파라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파라는 사람들 보면 그냥 날 것이 있어. 또 한동안은 우아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아한 척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파의 그 가치만 우파의 그 어떤 진정성만 가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저질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맞았지. 밖에 있는 사람들 저기 태극기 사람들을 저질이라 그래. 그리고 또 자기네는 데스크에 앉아 있는 우파들이 있어. 그 걔네들은 한동훈이를 대표하는 거겠지. 자기네들은 품격 있고 우아하고 교양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 상대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 저기 태극기 우파들을. 근데 우리 운영자님 이야기하신 대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품격 있고 또 어떤 그런 언행을 신중히 하고 하는 것은 품격 있어 보이기 위해서 우파는 이렇게 나이스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기네들이 말하는 저질이다. 자기네들이 말하는 저렇게 정말 상스럽다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나약한 인간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조차도 폄하하거나 그 사람들조차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우파거든요. 근데 자기네는 차별화 시켜갖고 자기네 저쪽은 저질이고 나는 우아한 보수다. 그거는 운영자님 이야기한 대로 나는 참 나약하고 나는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를 존중하고 내가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 거거든. 그런 사고를 가진 것 자체가 보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파가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지만, 근데 특권 계급이라는 계층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 특권 계층한테 요구하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네가 가지고 있는 만큼, 네가 가지고 있는 만큼 너가 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라. 그렇죠. 그게 너에게 주어져 있는 가치이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일부들은 뭐 자기들은 아주 어떤 그 고급된 언어를 사용하고 맞아요. 또 정제된 표현을 하고 하는 듯이 얘기를 하잖아. 늘 그래.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외쳤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맞아. 상당히 어떤 수준 낮은 사람들. 그치. 그러니까 뭐 폄하. 택닥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해. 말은 그렇게 보면 낮추어 보지. 응. 근데 그런 행위 자체가 걔네들이 우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파 아니에요. 진짜 우파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유시민이랑 같은 거지 어떤 면에서는. 대표적으로 또 나는 우파 아니오를 이번에 또 선언한 분이 계시잖아. 홍준표라고. 가가지고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말이야. 에이. 침을 뱉은 정도로 이제 독약을 뿌리잖아. 맞아. 독약을 뿌리더라고. 근데 홍준표는 원래가 출국 금지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명태균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뭐 그건 들어와서 자기가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이 지금 무엇인가 어떤 이 세상이 어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 초를 쳐서 미안한데 사실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런 마초가 이 좌파를 대표하는 어떤 그 대표적 지식인 행사를 하고 또 이준석이라는 그런 또 어떤 마초가 어떤 그 우파의 혁신주자 행사를 하는 판국에 무엇인가 어떤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냐 그런 어떤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요번에 김문수 씨 대처하는 거 보니까는요, 나는 김문수 씨는 우파는 우파인 것 같아요. 우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성적으로 사람이 품성이 우파야. 자기가 어떤 좌파들은 좌파하고 아까 우리 운영자님 우파 좌파 구분을 잘 하셨는데, 그게 내가 약하고 내가 한없이 약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 우파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파들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뭐 잘해서 했다. 내가 벌써 누구야? 이재명이는 벌써 자기가 노벨 무슨 평화상? 자기가 뭐 잘하면 노벨 평화상 받는다면서. 그러니까 벌써 내가 나다 하고 나를 내세우거나 내가 다 할 수 있다. 뭔 일 해놓고도 내가 다 완벽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좌파예요, 좌파. 근데 무슨 일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했다 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유시민이한테 얼마나 진짜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김문수 씨가 쓴 그 글이나 대응하는 걸 보니까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 뭐 사실 이 김문수라는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뭐 그런 걸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좀 안타까운 건 그거지. 김문수라는 사람은 대단히 어떤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를 찍는 게 아니라는 현실.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그게 지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해봐. 윤석열은 탄핵됐어. 근데 여전히 찐윤들이 건재해. 또 국민의힘이란 당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의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그 대통령으로 있고 그랬을 때 있었던 친박들, 이런 어떤 친박이라는 세력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 사실상 해체됐거든. 그렇지. 근데 이번에 뭐 친박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이재명 지지하고 그러는 집단이 있던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김문수 욕하는 사람들은 뭐 욕을 하는데 저기 이게 뭐야 박정희 대통령 하는 거 뭐 계속 반대하고 빨갱이지 됐다고 욕하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보면은. 열린우리당의 저기 친노도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스스로를 패족이라고 그랬다고. 그 지금 뭐 예컨대 뭐 맞아. 이 홍준표랑 이준석이 아주 공통점이 많잖아. 둘이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는 것도 공통점이고, 둘이 그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놈들이라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또 공통점이 있어. 입만 열면 노무현 정신이야. 맞아. 홍준표하고 이준석이 둘이서 노무현 정신 아니 걔네들은 민주당으로 가 그냥. 아이 참. 그래서 이 노무현의 뇌물 수사 사건 당시에 지금 좌파라고 하는 경향이든 한겨레든 오마이든 이런 데에서 노무현을 얼마나 씹어냈는지. 아까 심지어 노무현의 정책 경호실장이라고 했던 유시민이조차 죄 있는 놈 처벌받아야 된다. 노무현을 버렸다고. 맞아. 걔네들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노무현 정신 하면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면은 노무현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쌓아온 경력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어떤 그 전통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길하긴 어떤 시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되니까 혹은 이제 뇌물수사 시작되니까 바로 뭐 친박이니 친노니 다 사라져 버렸다고. 근데 윤석열이는 터무니없는 계엄을 저질러 놓고 그래서 탄핵이 돼놓고 당내 아직까지 찐윤들이 남아있어. 친윤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친윤 있잖아요. 뭐 오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기현상이야 기현상.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그 매우 이례적인 사례지. 그왜 이런 사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례지. 그러니까는요. 지금 진짜 설명이 어려워. 뭐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예컨대 이제 이명박 같은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명박이가 이제 뭐 BNK로 이제 구속되고 나서도 여전히 이명박계는 몰려 다니잖아. 근데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명박에는 실용주의라고 얘기했지만 이해관계로 모여있는 집단들이야. 그러니까 이명박계가 이합집산 해가지고 어디 누구는 반기문으로 가고 어떨 때는 또 윤석열로 가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이재명 쪽으로 초록 가잖아.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명박이 내는 친이라고 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이해관계로 몰려있는 집단들이라고. 뭐 이번에도 뭐 대구의 어떤 박창달이라든가 뭐 권오을이라든가 뭐 안동에 뭐 주르륵 가잖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어떤 이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해체해 버린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는 지금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어. 친윤이 존재한다는 것은 윤석열이가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윤석열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뭐랄까 부은영장님의 부은영장의 간단한 생각인데 노무현이나 박근혜는 그래도 노무현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거나 정치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 북한 종북적인 그 문재인하고 세트로 그 품격 없는 말 어투들 막 너무 싫어했었거든요 노무현이를. 근데 그런 소박한 왜 노무현이를 다르게 본 게 뭐냐면 퇴임하고 내려와가지고 밀양역인가 거기 어디 역에서 김해로 갔거든요. 근데 내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 서가지고 뭐 저 일을 다 하고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나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쁘게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소탈하게. 그러니까 벌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보고 대통령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잘했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소탈하게 그냥 자기 자신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문재인이는 한 번 더 할까요? 이러면서 훌륭한 전직 대통령. 제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뭔가 나라를 위해서 방향은 틀렸지만 그 일을 한 거고 박근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이명박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 다 이익 집단이잖아요. 뭔가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주변에서 다 꿀을 빤 거잖아. 그냥 그 이익으로 모여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해체되는 게 아니고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명박을 위해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을 위해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모여 있어야만 자기의 이익을 지킬 수 있으니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근데 이명박과 윤석열은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은 무엇인가 내가 이명박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이명박의 줄을 섰던 친이들한테 무엇인가 이명박이라는 존재가 줄 수 있는 어떤 그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모여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이익을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이른바 친이라는 집단들은 이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이익을 줄 당사자로 이명박을 지목한 거고 이명박이가 또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 살아온 삶이 그렇잖아. 그렇지. 그런 거고. 근데 윤석열은 그거보다 더 나아간 일련의 어떤 그 기득권 네트워킹, 기득권의 네트워킹.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똥당이 오랫동안 같이 해먹은 거지. 잠시 동안 이명박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 돼 있는데 이명박이를 통해서 뭘 해먹는 건데 윤석열이는 오랫동안 그 자기네끼리 해먹은 그 세월이 긴 거잖아요. 그런 어떤 그 집단인 거지. 그런 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어떤 50억 클럽, 50억 클럽을 얘기하면서 뭐 권순일이니 김수남이니 뭐니 등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 뭐에 그 포항에 어느 저기 맞아. 뭐지 그 가짜 수산업자. 한때 맞아요. 속았을 때도 그 네트워킹들 보면은 부산저축은행부터 해가지고 또 그렇지 부산저축은행 그 네트워킹을 보면은 꼭 끼어들어는 집단들이 있거든. 가족 같은 집단이야. 그 자기들 간에 어떤 그 검찰 또 뭐 어떤 뭐 경찰 그다음에 어떤 그 관료 뭐 이 또 이게 그 또 뭐 언론 해가지고 이런 어떤 네트워킹을 짜요. 공생 관계야 다. 이 네트워킹을 짜가지고 자기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그 똥당이 그렇게 그냥 한사코 뭐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김문수를 몰아내고 그다음에 이런 그 오밤중에 뭐 새벽 몇 시에 뭐라고 뭐 하는 그 이런 과정들이 진짜로 얼마나 그게 자기적이고 그다음에 이 안쓰러울 정도로 어거지잖아. 맞아, 진짜. 그걸 자기들은 모를까? 그런 짓까지 해내는 거 보면은 진짜 어지간해. 그렇게 해가지고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해내면은 그 누가 찍어? 그러면은 이 자기 정당의 존재 목적이 권력 획득인데 자기들이 그러면은 권력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자기들 스스로도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하고 오밤중에 라고까지 해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대통령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진짜 당권만 질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장악하겠다는 권력은 어떤 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권력이라고. 그런 의미에서의 권력을 획득해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이가 지금 탄핵을 됐든 안 됐든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했든 안 했든 다 같은 팀인 거야. 그래, 맞아. 다 한 팀이야, 한 팀. 오랜 동지관계이자 오랜 거의 가족과도 같은 먹거리를 회사 기업이야. 부산저축은행부터 해가지고 50억 클럽부터 해서 자기네끼리 박영수도 한번 보세요. 수산업자하고 해가지고 한 해 두 해 그 네트워킹 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박영수도 보면은 자기가 받고 또 누굴 소개해줘서 걔도 그 사람도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킹을 하잖아. 맞아요. 뭐 이건 민주당이 다를 바에 나 민주당에 그 뭐 국회의원 하나 있잖아. 지금 장관 됐던 사람 인사청문회 하는데 뭐 그 돈 자기는 선물 받은 고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고기를 사 먹지도 않았대잖아. 한 달 생활비 100만 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 기득권이라는 거는 이념보다 어떤 그 동지적인 결속력이 강하고 맞아요. 이 핏줄보다 더 친한 충성도가 있다고. 왜냐하면 기득권에는 탐욕의 힘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덕수로 후보를 단일화해가지고 선거를 치른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뭐를요?
뭐를 더? 뭐는 이념보다 강하고. 기득권이라는 거는 이념보다도 동지적 결속력이 크다고. 그리고 핏줄보다도 더 충성도가 진해. 왜냐하면 기득권의 바탕은 탐욕이기 때문에. 이 탐욕의 힘은 이념보다 강하고 핏줄보다 진한 거야. 이걸로 이런 이념, 이게 어떤 기득권이라는 어떤 걸로 뭉쳐진 게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됐을 따름인 거야. 그렇지. 앞으로는 이게 뭐 친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또 뭐 친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친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친박은 친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친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어떤 놈이 나오든 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이 아니고. 그렇지. 어쨌든 뭐 친 누구를 한데 어쨌든 그 이제 네트워크돼 있는 애들끼리 그 내세워 가지고 뭉쳐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 이름만 바꾸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탄핵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친윤이 아직까지 그 당에 남아 있느냐. 심지어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 당을 대표하는 어떤 권력자로서 행세를 하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친박 친노가 쉽게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진짜로 매우 이례적이고 정착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아주 단순한 거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자기들끼리는 다 기왕의 기득권으로 뭉쳐져 있는 네트워킹 집단인 거예요. 맞아요. 네트워킹 집단으로 뭉쳐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 세력들이 뭐 하여튼 뭐 조윤선이니 뭐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서로 조직을 해가지고 지내려면 그 인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물.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상징. 친윤이라는 것도 윤석열이 지금 뭐 바로 이제 친한으로 아마 대체하려고 그럴 것 같아. 누군가 대체되면 친윤이 아니라 운영자님 얘기대로 없어지는 거야. 윤석열이는. 누구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구심점으로 어떤 네트워킹이 돼 있거든. 이미 네트워킹 돼 있는 거야. 걔네들은. 누가 회사면은 그 사장을 중심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는 그냥 조직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어. 왜냐면 자기네들은 네트워킹 돼 있고 벌써 해먹은 게 한두 해도 아니고 회사가 설립된 지 오래됐어. 그 50억 클럽부터 해가지고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이익 집단이 오래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위에 바지 사장이지 형식적인 사장만 있는 거거든. 그렇지만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결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사장이 있어야지 결속을 할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사장이든지 어떠든지. 그 지금 윤석열 대신에 누구 사람만 바꾸면 돼.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바꿀까 자기네들이 고민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같은 패거리로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또 해왔던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일단 당권, 그다음에 지역, 자기들 국회의원 있는 지역에서의 권력, 그치.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의 기득권. 그치. 맞아. 이거를 유지해내기 위해서 자기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대로 하는 거야. 해왔던 일 그대로 하는데 이게 그냥 윤석열을 그냥 거기에 이제 같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윤석열은 아직까지도 찐윤들이 아직까지 그 한나라 그 똥당 내에 있고 어떻게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참 미스테리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말을 전제돼서 보는 거지. 그냥 윤석열은 그 위에 얹혀져 있는 거야. 윤석열이 있거나 없거나 말거나 간에 자기들의 행동은 똑같은 거야. 이 기득권들 어떤 행동들은. 이게 똥당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김문수를 찍는다 하는 거는 사실은 쌍권을 찍는 거랑 똑같다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각자 뭐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좌파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사실 이재명이가 어떤 그 좌파들이 내걸고 있는 본래적인 가치들 중에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재명이 살아왔던 삶이 뭐 예컨대 뭐 평등, 뭐 어떤 또 인권, 뭐 분배, 뭐 등등의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을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을 이재명이 상징할 수 있는 이재명으로서 대표될 수 있는 가치라는 건 없다고. 좌파도 그 기득권 위에 올라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 있잖아요, 개딸들. 이렇게 그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현재 이재명은
어떤 이 좌파의 기득권을 586이라고 봤을 때 그 586들로부터 소외돼 있는 세력들이 몰아올린 게 이재명이라고. 그게 개딸들이거든. 그러니까 문재인과 2017년에 문재인과 경선할 때 이재명의 어떤 이게 저게 붙어 있던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당시에 보면은 문재인, 그 다음에 안희정, 그리고 박원순, 그다음에 또 이 떨거지들이 있는데 문재인과 안희정과 박원순은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지지계층이 586계 기득권들이라고. 그렇지. 근데 이재명만 틀렸어. 그렇지. 이재명은 586 기득권과 자기가 맺을 네트워킹 연결고리가 없거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지금 우리가 그 성남이라고 하니까 판교라든가 그런데 이만 보고 성남이 엄청난 동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성남이라는 곳이 서울에서 재개발돼 가지고 몰려 나간 사람들이 쪽방촌을 형성한 곳이잖아. 그치. 예전에는 광주라고 불렸었고 그게 성남의 구도심이란 말이야. 1970년대에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폭동이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 70년대 한국 이 서울에서 이제 재건축하면서 쫓겨나고 그다음에 어떤 살 곳이 없어가지고 무작정 상경했다가 각오한 사람들이 집단 이주촌을 형성해가지고 산 곳이 광주인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 성남이에요. 지금 다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성남이라고. 근데 여기에 사건의 촉발이 뭐냐면은 농촌에서 수박을 싣고 오던 버스가 화물 트럭이 그 한가운데서 고장이 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 수박이 실었던 트럭이 거기에 멈춰서 있으니까 뭐지 하고 갔다가 하나 둘씩 수박을 들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수박 화물 트럭 주인은 운전사는 이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시작하면서 혼자가면 어떡해. 경찰들이 이제 오고 그러면서 경찰이 그 수박 잡으려고 그러니까 야 우리 니들이 뭔데 그러면서 싸움이 발생했거든. 그러면서 이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폭동으로까지 발생한 거야. 어머나. 그런 곳이 성남이야. 세상에. 이런 성남에 어렸을 때 안동에서 태어나서 안동에 살다가 못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주해서 온 곳이 성남이잖아. 이재명 씨가 그 가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남을 얘기하는 판교, 분당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재명 씨가 살아왔던 성남이라는 곳은 그곳에서 자기가 공장을 다니고 하다가 1980년대 초에 대학을 들어간 거 아니야. 그 대학을 들어가지고 공부하다가 또 학력 또 사실을 봐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해서 다시 돌아온 것도 성남이라고. 저희가 그 안에서 있으면서 중앙대학교에 있으면서 중앙교육교 내에서 학생운동을 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586과 자기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제 성남에 있으면서 통진당의 일부 세력들과 어떤 식의 어떤 네트워킹이 됐겠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재명 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586보다 그 다음 세대인 한총련 세력. 한총련 세력이 주사파거든. 그러니까 그들과 어떤 네트워킹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것까지는 누군가는 어떤 식으로 좀 더 어떤 긴밀한 네트워킹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내가 자료를 조사해 보지도 않았고 또 그 조사해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이 살아온 삶이 그렇다고. 그거 보면은 이재명은 586 기득권의 어떤 그 권력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중심 세력이야. 그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새로운 기득권 네트워킹을 창출하려고 엄청난 내부 갈등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내부에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586 기득권과 생기형 좌파들 간에 엄청난 이제 그 계급투쟁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 내부에 어떤 그 갈등들이 발생하면서 좌파의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재명이 들어서 가지고 586의 기득권들을 쳐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좌파가 혁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나 어찌됐든 진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세상이 나아지겠다라는 어떤 착각, 좌파대로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혹은 이제 우파는 우파대로 자기들이 봤을 때는 골칫거리인 이제 윤석열을 정리해내면서 어쨌든 간에 보수를 혁신한다라든가 아니면 해초모여로 어떤 새로운 정당을 만들다든가 어쨌거나 등등등등으로 지금 김문수가 대통령 될지는 모르잖아요. 된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김문호를 선택하건 이재명을 선택하건 이재명 어? 이야기 해봐요. 어떻게 뭐 한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응. 내가 누구를 찍으러 가는지를 알고 투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맞아. 이재명 씨를 내가 투표하러 간다고 한다면은 생계형 좌파들, 그러니까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그렇지만 586의 어떤 기득권력 세력에 수십 년 동안 눌려가지고 길을 펴지 못했던 어떤 그 새로운 좌파들이 이제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새로운 기득권 네트워킹을 만들려고 하는 그걸 이제 좌파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세력에게 투표하러 가는 거야. 김문수에게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쌍권한테 투표하러 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김문수가 대통령 돼가지고 걔네들 다 물리칠지도 모르잖아요. 뭐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김문수 씨가 혁명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봐봐. 현실에 이제 자기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아직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이 김문수도 결국 일하려면 관료들이랑 일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관료로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덕수잖아. 그 최상목이고 한덕수와 최상목은 관료 출신이란 말이야. 그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 캐리어를 쌓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무엇인가 해냈다라는 어떤 그 이 뭐 자부심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뭐 사는 뭐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잖아. 근데 한덕수나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사실 지금 윤석열의 어떤 그 뭐 집권 과정에서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또 윤석열의 계엄이고 탄핵당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그 해왔던 모습들을 봐봐. 이거 일단 김문수 씨는 정치적으로는 쌍권이랑 그 다음에 어떤 그 행정적으로는 한덕수, 최상목 같은 사람이랑 일을 해야 돼. 자기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누가 나온들 어떻게 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나요? 누가 나온들 그 걔네들이 기득권 세력들을 봐낼 수 있어요. 그 김문수 씨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도 뭐 수십 년 정치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보아왔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어떤 그 눈여겨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관료들 중에서는 뭐 누구 뭐 또 뭐 정치인 중에서는 누구 뭐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팀을 짰잖아. 팀을 짜가지고 자기가 이제 섀도우 캐비넷을 제시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터무니없는 사람이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전에 몰랐는데 어떤 뭐 다른 게 뭐 비위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등등등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자 여러 해를 고민한 사람이라고. 맞아. 근데 김문수 씨는 그래.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박근혜 대통령조차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왜 그렇게 성균관대학교 사람들이 많은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뭐 생각했을 땐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봤을 땐 서울대학교는 너무나 어떤 자기들 어떤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이 옳다라는 어떤 그 고집, 그다음에 어떤 그 아집 이런 거에 빠져 있었다고 봤을 거야. 뭐 그러면서도 이 서울대학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그 권력에 충성하다가도 권력의 어떤 이 누수가 발생하면은 얼마나 잽싸게 어떤 이 배신을 하는가를 봐왔을 거라고. 연세대학교랑. 그런데 또 고려대학교는 이명박이 되면서 고소형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 한 명은 다 써버렸잖아. 맞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서강대학교인데 서강대학교는 당시에 차관이 될 만한 사람도 많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눈을 돌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그렇게 많은 세월을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세상을 펴겠다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도. 그래서 그 한 게 황교안 씨가 성균관대학교고 또 뭐 이 누구지 그 국무총리 후보고 됐었던 분 그분도 이제 성균관대학교고 뭐 하다못해 누구야 아들 50억 퇴직금 그래 맞아. 곽상도도 맞아요. 성균관대학교고. 근데 김문수 씨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 차명진 씨를 어디 무슨 장관에 앉힐 수 있겠어? 김문수 씨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지금 김문수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은 김재원 뭐 했을 건데? 뭘 뭐했어? 그 자기 욕심에만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차명진 씨는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는 분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누가 있는데?
그 가슴이 아픈 거지. 저도 김문수 씨가 대통령이 돼서 김문수다운 나라를 김문수다운 사람들과 만들기를 참 희망하는데, 그런데 김문수 씨가 대통령이 돼서 김문수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김문수다운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라는 거죠. 김문수 같은 사람은 잘 없으니까 그렇지. 뭐 몇 년 정치하면서 그렇게 뭐 어쨌든 그렇게 청렴하게 살아. 박근혜도 그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박근혜 같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도 결국은 이 기득권 네트워킹에 의해서 그러니까 포르노로 조작되고 날조되면서 결국 탄핵당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죠. 이재명 얘기를 또 뭐 대통령 선거 기간이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재명의 지역 화폐, 뭐 이재명의 여인숙 경제, 이재명 진짜 뭐 하여튼 네 말씀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한 번은 사실은 이제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이재명 씨가 어디 가선가 자기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다. 그래 뭐 지역 화폐 그지. 근데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거는 노벨 경제학상이 아니야. 노벨 평화상. 아니 지역 화폐 했으면 경제상을 받아야지 왜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근데 뭐 취지는 이해가 돼. 취지는 자기가 뭐 예컨대 예를 들면은 이 인도인가 그 여기서 이 지역의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을 만들었어요, 은행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안 갚아도 그만이야. 별 수 없지 뭐. 인도? 거기서 출발을 했어. 우리나라도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만들어낸 게 서민금융이야, 일종의. 우리나라도 여기저기서 서민금융 어떤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근데 내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자기가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인도에서 출발한 인도가 맞을 거예요. 그건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지금 뭐 브랜드 떠오르는 일이 지금 생각이라 가지고 이미 이재명이 왜 노벨 평화상을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경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한 삶, 평안한 삶, 그 다음에 어떤 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이 기본적인 삶 이걸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리가 그렇게까지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헛나왔을 수도 있고, 노벨 경제학상을. 또 어쨌든 취지는 그거 아니야. 경기가 안 좋을 땐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 내가 이거를 뭐 지역 화폐로 하겠다. 이게 이제 취지인데, 누군가는 지역 화폐 관련을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그 이권을 노리고 끼어든 세력이 있고, 뭐 예컨대 뭐 태양광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역 화폐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거는 글쎄 왜곡된 정보, 왜곡된 인식, 왜곡된 정보 인식에 따른 어떤 왜곡된 신념에서 나온 비판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254개인데 25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지금 지역화폐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거든. 그럼 이재명 계열에서 254개의 지역화폐에 이미 어떤 그 네트워킹 돼가지고 무엇인가 이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세력들이 그럼 그 정도 되면은 꽤나 어떤 오랜 세월을 지금 이렇게 해왔으니까 분명히 무엇인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그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재명 씨가 얘기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주장인데, 자기가 왜 노벨 평화상을 받느냐를 얘기하면서, 10%를 지원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난다면 10배 승수 효과다. 그러니까 큰 돈 안 들이고 혜택 보는 거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재명의 여인숙 경제학 얘기할 때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을 무조건 일로 만들어야 한다. 라는 어떤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이재명 씨가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게 좀 상당히 당황스러운 문제인데, 전 세계 경제 핵심 문제는 국경과 같은 벽이 없어졌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일단 이게 왜 전 세계 경제 핵심 문제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래서 칸을 쳐야 된대. 뭐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지금 뭐 트럼프를 뭐 흉내내는 것 같은데, 글로벌 경제 시대잖아 지금.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근데 트럼프는 칸을 치잖아. 관세로.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비슷한 흉내 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지금 지역 화폐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얘를 잘못 든 거지. 이 사람이 말을 할 줄 아는 재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누군가가 제발 좀 메시지를 써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써준 거를 보고 읽었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서 떠드는 것 자체가 혼동스럽다고. 이게 자기가 한 말 그대로거든. 전 세계 경제 핵심 문제는 국경과 같은 벽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칸을 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와, 앞하고 뒤가 안 맞는데. 근데 이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말이지.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 전 세계 경제가 음. 전부 이제 그 국경이 다 없어지지 않았냐? 없어졌는데, 근데 지역 화폐를 하려면은 지역 화폐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쓰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는 칸을 쳐가지고 이 지역에서만 소비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칸을 치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글로벌 경제 시대에 이재명이가 이 전 세계 경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시대에 나만 살고 보자. 이런 속셈이거든. 이렇게만 그 경제를 놓고 본다면 그 트럼프와 같이 그 노벨 평화상은 못 타. 근데 아무튼 취지는 그건 거야. 칸을 치자. 그 칸을 쳐서 이 칸 내에서만 쓰게 하자. 그러니까 지역 화폐라고. 근데 이게 이 지역 화폐라는 게 화폐라는 게 이 일종의 어떤 그 지불 수단이잖아요. 근데 지불 수단이면서 화폐는 동시에 어떤 가치 저장성이 있다고 화폐에는. 그 화폐가 어떤 가치 척도잖아.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이 어떤 재화와 용역이랑 이게 어떤 교환 비율을 갖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가치 관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원짜리 화폐, 100원짜리란 지금 종이는 원가 들어가는 비용은 100원은커녕 뭐 1원도 안 되지만은 이 100원은 항상 100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가치 저장성, 화폐라는 것 자체가 그 가치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통 과정 속에서 화폐는 유통 과정,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고. 우리가 쉽게 뭐 월급 받았을 때 저금하고 하는 거, 또 뭐 적금 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100원짜리 화폐는 금이나 은과 같은 가치는 없지만 그 종이 자체로서는 하지만 그것이 화폐이기 때문에 그치.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자체로서 100원이라는 가치를 갖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언제든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급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은 축장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뭐 저금으로서의 그게 있다 효과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화폐 자체가 저금으로 그 현실 세계에서 빠져버리는 거야. 빠져버려. 또 화폐가 현실 어떤 생산 과정이나 소비 과정 속에서 빠져버린다면은 빠져버리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이 1위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아 어려워. 쉬워요. 아주 간단해. 내가 100원을 내가 쓰라고 100원을 받았어. 어느 이 훌륭한 여행객께서 이 누추한 마을을 찾아주셔가지고 호텔에 가서 자 100원, 100만 원 여기 있네 라고 하면서 일단 뭐 맡아 갖고 계시게 라고 해서 100만 원이 주르륵 돌잖아. 그럼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이 라인, 이 어떤 그 온라인 쇼크가 온라인 상에서 쇼크이긴 하지만은 논의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100만 원은 전체가 소비됐잖아. 왜냐하면은 부채 청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이재명이는 생산이라는 과정 속에서 투입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줬어?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다 써야 되는데 30만 원은 빚 갚고 20만 원은 저금하고 50만 원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다음 사람한테 주는 돈은 50만 원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50만 원 받은 사람도 20만 원 빚 갚고 그치. 뭐 10만 원 저금하고 또 다음 사람 2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1이 될 수가 없다고. 아 무슨 그게 한계 소비 성향이라. 그게 한계 소비 성향이거든. 이 한계 소비 성향이 1이 될 수밖에 1이 안 되는 이유는 화폐가 갖고 있는 축장이라는 기능이거든. 언제든지 어떤 그 생산 과정에서 빠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 일로 쫙 안 돈다 이 말이야. 일로 쫙 돌게 하려면 일로 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강제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강제. 그건 자율권이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강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못 빠져나가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 화폐 자체가 그치. 축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돼. 이게 지역 화폐를 만들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컨대 서울의 은평구다. 은평구가 은평구 지역 화폐 해가지고 딱 찍어. 그럼 이거는 사실은 위조 지폐거든. 근데 지금 지역 화폐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써야만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저금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역 화폐가. 아니요, 지역 화폐는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대체로 그런 식으로는 발행이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한국은행이 이 화폐는 화폐다라고 인정을 해줘야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원짜리 지폐가, 그러니까 뭐 5,000원짜리 지폐가 1,000원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것을 한국은행에 가져가면 한국은행이 1,000원 어치를 줄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치. 근데 은평구에서 지역화폐를 찍고 이건 1,000원이에요라고 얘기한들 한국은행 들고 가면은 야 이건 그 위조 지폐야 가짜로 찢어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화폐로 인정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이 형식으로 어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화폐를 발행하면은 그건 현실성이 없어요. 인정이 안 된다고. 우리가 이제 근데 상품권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 1대1 교환을 하잖아. 그러니까 상품권의 형태로 무엇인가 지역화폐를 지금 발행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역화폐 대체로 이제 이런 거거든. 예를 들면은 그 100만 원짜리인데, 그러니까 1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내가 95만 원을 주고 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95만 원을 주고 사는 거야. 근데 5만 원 이익이잖아. 그 5만 원을 이익 보고 쓰는 거지. 아니면은 내가 100만 원어치를 결제하잖아. 그러면은 5만 원을 나한테 캐시백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역화폐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이런 식으로 캐시백을 하거나 아니면은 할인해서 팔거나 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운영되고 있는 게 지역화폐란 말이야. 근데 이게 254개 전체 지역에서 대부분 다 해요. 지방자치장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지. 내가 선거 치르는데 내가 뭐 너한테 캐시백 해줄게. 혹은 내가 너무 할인해서 팔게 하고 그 돈은 또 그 동네에서 어떤 뭐 소상공인에 쓴다니까. 그 소상공인들 매출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주 좋잖아. 그럼 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왜 그거를 내 돈 쓰는 것도 아닌데 마다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야 현실. 지역화폐는. 그러니까 지역화폐는 이제 현실이야. 현실인데 문제는 뭐냐? 5만 원을 할인하거나 5만 원을 적립하거나 그게 세금이잖아. 그렇구나. 내 호주머니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게 이 지역화폐가 이렇게 해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거 있잖아. 전국 단위에서 유통되면서 이게 이 총액이 현재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야, 그러니까 그런 거네. 난 지역화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 쓰고 이제 우리 운영자님이 그거 뭐 지역화폐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결제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할인 효과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2만 원짜리 아이스크림 딱 샀어. 근데 뭐 몇 프로 할인 그게 나한테 캐시백으로 오는 게 만약에 5,000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뭐 그러면 15,000원에 사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은행 카드로 그렇게까지 적립금이 높지는 않고 대체로 5%에서 10%이기 때문에. 5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직 10,000원이라고 하시다. 10,000원에 뭐 10% 해가지고 1,000원. 10%면 1,000원이잖아요. 그 9,000원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은행 카드로 사면은 10,000원 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아무 문제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은 값이면 9,000원 주고 사는 게 낫지 10,000원 주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9,000원 했어. 그런데 그 1,000원은 내가 낸 세금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헐. 근데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국 단위에서 지역화폐 발행하는 총량이 지금 20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올해 우리나라 그 정부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 뭐 고속도로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등등등 하는 들어간 예산이 25조야. 그러니까 지역화폐의 그 발행 총량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알지. 근데 이걸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 현실적으로. 그러게 심각하네.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이는 이게 낭비 아니냐? 안 쓰면 어떡하냐? 라고 하니까 아니 돈을 조금 투입해가지고 세금을 좀 투입해서 돈이 돌고 돌게 해가지고 내수가 일어나고 그럼 생산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 활성화되면은 사람들도 먹고 살기도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익인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고 연수 경제력을 꺼내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은 무조건 1이 돼야 되는 거야. 한계 소비 성향이 무조건 1이 돼야 되는 거고 1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무조건 쓰게 만들어야 되니까 지역화폐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의 지역화폐는 기본소득을 위한 지역화폐거든. 자기가 기본소득인가 뭔가를 나눠주고 싶은데 기본소득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만 원 줬어. 그럼 저거 빚 갚은 데 써봐. 그러면 20만 원을 주면은 자기는 아무 그게 없잖아. 자기가 20만 원씩 나눠줬는데 아무런 어떤 그 생산이나 실물 경제에 발생한 효과는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만약에 지역 화폐를 갖다가 국가에서 10만 원짜리를 얼마짜리를 주는 거죠. 지역 화폐를 나한테 10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100만 원짜리 지역 화폐를 받았으면은 내가 그 100만 원을 다 쓰잖아요. 쓰기는. 지역 화폐를 100만 원짜리 받았으면 내가 100만 원으로 은행 돈을 쓰지 않고 은행 카드를 쓰지 않고 10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나한테 주면 그거는 저금할 수 없으니까 다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지금의 방식은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100만 원을 95만 원에 사는 거지. 100만 원을 95만 원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라는 게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생각하지 말고 100만 원을 내가 지역 화폐를 쓰려면은 내가 지역 화폐를 100만 원어치를 사는 거야. 내 돈 주고. 그런데 할인해서 95만 원 주고 100만 원을 사는 거야. 그 5만 원은 내 세금에서 내고 정부가 보전해주고. 혹은 내가 100만 원어치 카드를 긁었어. 그러면은 5만 원을 나한테 캐시백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요. 그거는 내 돈을 선결제하는 거잖아. 내가 선결제하는 거로 내가 선결제. 내가 선결제하는 거지만 5%는 세금으로 지원받는 거잖아요. 5%는 세금으로 지원받는 거고.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결제하지 않으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가서 홈플러스만 이용한다라고 하면 홈플러스는 지역화폐를 못 받거든. 아니 그 사용하지 못하거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이것도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떤 소규모 상인들을 위한다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는 지급이 안 돼요 이게. 지역 단위에서만 사용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한계 소비 그런데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준다고 생각해봐. 사람들한테 20만 원씩 준다고 생각했는데 20만 원 무조건 쓰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0만 원을 무조건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뭐 할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적립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은 무조건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 승수 효과가 10이고 뭐 이건 케인즈가 한 얘기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계속 떠드는 이유가 내가 기본소득을 줄 건데 내가 주는 기본소득은 무조건 쓰게 돼 있어. 사람은 다 쓰는 거야. 그럼 한계 소비 성향이 1이야. 그 돈이 돌고 돌아. 그 경제가 살아. 이게 국가가 할 일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맞아. 근데 현실은 한계 소비 성향이 1이 안 돼. 돈을 나한테 준들 내가 안 써.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문재인이가 그치. 코로나 경력금 줬을 때 소고기 사 먹고 뭐 흐뭇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지만은 안 쓴 사람도 있어. 근데 지역 화폐로 걔가 만약에 기본소득 개념으로 나에게 지역 화폐를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20만 원을 지역 화폐를. 그럼 20만 원을 쓰면 내가 한 5%또 세이빙이 돼. 리펀드를 받아. 그럼 돈과 같은 개념으로 20만 원을 지역 화폐를 20만 원을 주고 기본소득이랑 마찬가지지. 20만 원을 주고 그거를 써야만 5%가 리펀드 되게 이렇게 해주면 그건 20만 원 내가 다 쓰잖아요.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재명이 말하는 대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5만 원 세금 내는 거는 그대로 들어가는 그렇지. 거지. 세금은 들어가겠지만 어차피 세금은 그 5%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러면 이제 걔가 기본소득이 100만 원이 되고 더 커지면은 세금 포션이 더 커지겠죠. 그 국가 부담이 더 되겠죠. 지금도 20조 원이 그러니까 엄청난 발행 총액인데 그럼 20조 원에 들어가는 게 5%만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걔가 기본소득이든 기본 화폐든 지역 화폐든 돈을 줬을 때 그게 다 쓸 수 있는 다 쓰게끔 된다 이거지 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텔 경제학이지. 아니 다 쓰게끔 되는 게 그 화폐는 저금을 할 수 없고 어떤 실제 화폐가 아니니까 단지 쓰기만 위해서 발행된 화폐니까 그게 그러면 그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저기 국가에서 50만 원을 주는데 지역 화폐로 5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디 화폐 개념이 아니니까 단지 완전 소비용 50만 원이니까 그걸 내가 저금을 할 수 은행에서 저는 저금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쓰게 된다 이거죠. 그거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를 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본소득을 내가 너한테 기본소득 줄게. 뭐 20만 원. 내가 매달 20만 원씩 너한테 줄게. 너 20만 원 근데 너 무조건 써야 돼. 왜 무조건 써야 되는데 네가 안 쓰면은 안 돼. 안 쓰면 이 20만 원은 가치가 없어. 근데 네가 쓰잖아. 그러면은 이걸 내가 할인해 줄게. 혹은 내가 얼마 전에 적립해 줄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적립을 이제 안 해줘도 그거를 그냥 주면서 쓰게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적립을 안 해줘도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지역 화폐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하여튼 뭐 국가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50만 원 국가에서 지역 화폐를 개인당 30만 원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30만 원을 50만 원을 받았어. 50만 원을 치면 50만 원을 지역 화폐를 받았어. 근데 그거는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만 화폐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받았는데 안 쓰면 쓰레기 되잖아요. 안 쓰면 쓰레기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 집에 가서 안 먹어도 되는데 만약에 한 달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 안에 쓰게끔 정해져 있다 그러면 안 쓰면은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한 게 그거지. 내가 쓰는 건 좋아. 어디 가서 쓰겠는데 국가에서 한 개인에게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기본 소득이라 이재명이가 말하는 그거를 돈을 주고도 국가 재정이 되는 거야? 국가 재정이 뭐 돈은 이런 데 써야 된다는 거잖아. 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가 온라인상에서 떠들는 조크를 뭐 세사연인가에서 만들어서 호텔 경작으로 만든 거에서 자기가 얘기해 놓고도 승수 효과를 계속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칸막이를 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하는 게 내가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싶어. 내가 대통령으로서. 근데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주면 욕만 먹으니까 돈은 무조건 쓰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쓰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메리트를 줘야 되잖아. 메리트를. 그냥 주면 되지. 메리트 줄 것도 없지. 돈 주면은 쓰지. 아니, 근데 대부분 요즘 보면은 그냥 돈을 지표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문재인이는 온라인 송금 돈 팍팍 꼽아줬잖아. 그래서 대체로 보면 선불형 충전카드 방식이라고 지역화폐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이 온라인 상품권 무슨 상품권을 사면은 그 상품권 자체를 누군가 개런티를 해줘야 되잖아. 이 가치가 여기서 있어야 된다. 시도지사들이 해주면 되는 거지. 아니지, 시도지사가 못 해주지. 시도지사가 개런티를 못 해주는 게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그 모든 비용을 자기들이 내야 되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디는 3만 명 사는 동네고 어디는 15,000명 사는 동네고 어디 20만 명 사는 동네야. 근데 이게 지역화폐면은 3만 명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은 3만 명이 돈 사는 내 동네에서만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3만 명 어치의 지역화폐를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지역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 위조는 어떻게 할 거야? 누가 그 지역화폐를 개런티해 줄 것이고 누가 그 위조하게 되면 어떡할 거야? 위조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이렇게 배부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3만 명 사는 동네 A라는 동네가 치자 이거야. 그럼 A라는 동네가 만들어지고 누가 만들 거야? 근데 A라는 동네가 그걸 어디 가서 인쇄할 거야? 문방구 가가지고 그냥 프린터로 그냥 주르륵 인쇄하나? 아니지.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걸 발행해 주나? 아니지. 발행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국은행은 지역화폐는 화폐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거든. 짝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위조지폐라는 거야. 위조지폐 한마디로. 원래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도 처음에 온라인상에 쪼크 돌았을 때 쪼크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모델 이 온라인상 쪼크에서 나온 제일 처음 모델은 마지막에 호텔에 100만 원을 줬잖아. 100달러. 그 돌고 돌았잖아. 그 호텔 주인이 막판에 이제 호텔에 가는데 이 사람이 안 할래 100만 원 100달러 받잖아. 그걸로 불 붙여가지고 이 누구야 이 주윤발처럼 담배 불 붙인다. 그래서 이거 위조지폐인데 이거야. 이게 원래 시나리오라고 원래 나왔을 때. 왜냐면은
그 시나리오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엇인가가 구제금이라는 게 투입됐을 때 그러면 그게 부채 청산 과정에서는 유의미하게 쓰인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조지표로 붙여가지고 불 붙여도 불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어찌됐든 간에 화폐 그렇게 못 줘. 그래서 지금은 충전, 그러니까 선불로 어떤 그 충전형 카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내가 카드에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카드에 돈을 넣어놓는 거야. 내 돈을 넣어놔. 내 돈을 넣어놓고 쓰면은 쓸 때마다 5%씩 적립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그 공인된 거를 사는데 할인받아서 사거나 근데 이런 방식이라고.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요즘 현재 지역화폐 쓰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돈 100만 원어치 100만 원 뭐 써야 되는데 5% 된 95만 원어치 돈을 지불해 놓고 나머지를 리펀드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가 쓰고 싶으면 써. 대신에 뭐 그것도 뭐 무턱대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못 쓰고 동네마다 금액이 정해지지. 예를 들면 50만 원이면 5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네가 쓴 금액의 5%를 내가 적립해 줄게. 그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50만 원을 쓰면 5%면은 2만 5천 원이잖아. 그 2만 5천 원 내가 이익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만 5천 원 그 50만 원 써도 2만 5천 원 이익이라고. 네. 그런데 이 한계 소비 성향을 일로 만드는 방식은 지금처럼 무엇인가 어떤 그 네가 돈을 쓰면 쓸수록 이익을 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반대로 안 쓰면은 손해를 보게 하는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왕에 이재명이가 기본소득을 뭐 제공을 하겠다. 이거를 뭐 어떤 지역화폐 형식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만들겠다. 라고 하는데 뭐 이거를 지금의 어떤 지역화폐처럼 어떤 뭐 그 한계 소비 성향을 일로 만들려면 원래가 최초의 지역화폐는 이 일종의 어떤 그 스탬프 스크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탬프 뭐 찍다 스크립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증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일종의 어떤 그 가짜 그러니까 짝퉁화폐지 짝퉁화폐. 그러니까 짝퉁화폐, 짝퉁 돈을 만드는 거야. 그 짝퉁 돈을 만들어 가지고 스탬프 도장을 찍게끔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뭐 100만 원짜리 나한테 이제 주어지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스탬프를 찍는데 뭐 12개를 해 가지고 뭐 1월, 2월, 3월, 4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내가 이거를 처음에 받았을 때 1월 달에 받아 돈을 그러면 이제 1월 달까지 내가 이제 뭐 이거를 쓰지 못하잖아. 그럼 이거를 2월 달에도 쓰려면은 내가 스탬프를 사야 돼. 뭐 그 금액의 한 뭐 1% 정도. 그 100만 원이면은 10,000원이지. 10,000원 내고 스탬프를 내가 붙여. 그러면은 내가 또 여전히 나한테 이제 100만 원이 돼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2월 달까지도 못 썼어. 그럼 3월 달 되면 또 10,000원 내가지고 또 붙여야 돼. 그럼 12월 달까지 못 썼으면 내가 100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112만 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1월 달에 써야 돼. 그래야 이득인 거야. 이게 이제 스탬프 스크립이란 말이야. 이건 뭔가 페널티를 주는 거잖아, 페널티. 그렇지. 그 사실은 이게 그 대공황 시대에 사람들이 모두 어떤 돈을 뭐 이렇게 이제 그 쓰기를 꺼려할 때 이런 불안기에 이런 지폐를 나눠주면서 써라. 안 쓰면 네가 붙여가지고 네 돈을 더 붙여서 내야 돼. 근데 이 돈 써라. 왜 돈의 유통 속도가 그렇게 해서 돈다고. 돈의 유통 속도를 빨리 하게 한 방법이야. 누가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했어.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 했는데 오스트리아 하다가 이게 실패했던 그 안눈이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이 그거는 돈 아니야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당시엔 무슨 뭐 선불용 충전 카드가 있었겠어. 뭐 아니면 뭐 이런 상품권 개념이 있었겠어.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방식의 어떤 대공황 시대에 이런 방식의 어떤 지역 화폐를 도입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돈을 안 쓰면 내가 나한테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을 쓰게 만드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돈을 썼을 때 나한테 적립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돈을 안 쓰면 페널티가 나오게 하는 방법. 그럼 돈을 쓰게 만드는데 가장 큰 페널티가 그 효과적인 방법이 뭐야? 돈 쓰게끔 뭐지?
정립되는 게 아니라 안 쓰면 페널티 주면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썼을 수밖에 없지. 어. 뭐 그런 식으로 저 지역 화폐를 쓸 거면은 기본소득을 줄 거면은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국가 세금도 안 들어가요. 왜 국가세 그 기본소득을 주는데 국가세금이 안 들어가요? 기본소득 지금 국가세금인데. 기본소득을 주는데 기본소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모든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주는데 이걸 운영하는 방식이 무조건 쓰게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무조건 쓰게. 근데 무조건 쓰는데 기존의 지역 화폐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방법대로. 기존의 지역 화폐 방식은 쓰면은 적립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세금이 계속 늘어나는 건데. 그 쓰면 적립이고 혹은 이제 뭐 할인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 화폐는 지금 현재 기존의 이런 방식이잖아.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소득을 주겠다라는 거거든. 지역 화폐 형식으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어떻게 할 거야? 유일한 방법은 종이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야. 종이를 만들어서 나눠준다고 사람들한테. 그럼 아까 얘기했던 위조 지폐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안 되지.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해야겠지. 그러면은 그 카드를 다시 다 발급받게 만들든가.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방법적인 거는 어떻게든 강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본소득을 만약에 이재명이가 주겠다고 했을 때 지역화폐와 연계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뭐 이유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좌파가 갖는 이런 어떤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자가당착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좌파들이 갖고 있는 정책. 이제 뭐 개나 소나 이재명 좌파 정권이 들어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아직까지도 뭐 어떤 김무수 씨가 극적인 역전을 해낼 것이다 라고 이제 뭐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성무시 잠깐 땄잖아요. 이 좌파라는 애들이 고민을 안 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통해 가지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식 좋아. 그렇게 하자. 내게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 화폐를 통해 가지고 돈을 쓰게끔 하는 방법. 그건 적립 아니면은 혹은 뭐 어떤 할인의 방식으로 세금을 통해 가지고 계속 보존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왕에 썼던 방식대로 그 돈을 안 쓰면 자기가 손해 보게끔 만드는 방식도 있다고.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기본소득이라는 걸 돈 주는 거 좋아하잖아. 돈 주는 거는 좋아하지만은 내 맘대로 못 쓰게 하고 그게 또 안 쓰면은 페널티 내야 되고 그러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이지.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현실화 될 거야. 이제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했거든. 그건 또 뭐야? 이재명이 요새 공약 하나씩 얘기하는 거 보면 나라 완전 뒤집어질 것 같아. 아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1968년 2월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첫 삽을 떴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말이야 뭐 무슨 자동차도 없는데 나라 살림도 없고 또 비싸다. 차도 없는데 무슨 도로냐 뭐 박정희 정부의 관료들까지 반대했잖아.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였잖아.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이 산업화 토대를 만들었잖아. 이게 이제 고속도로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산업화 시대의 고속도로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어떤 이 AI 시대에 이 AI를 어떤 이제 서로 간에 연결해낼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자. 전국적으로 에너지가 순환되게끔 만들자. 왜냐면은 그게 뭔 소리야 그거는 또. 너도 나도 AI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AI의 기본 AI는 무엇을 먹고 자라냐면 전기를 먹잖아. 전기. 그러니까 전기를 먹지 않으면은 AI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광고하는 것도 있어. 챗GPT한테 뭐 물어본 다음에 챗GPT 고마워 이렇게 끝내지 말래. 그러니까 챗GPT가 고마워 그러면 챗GPT도 거기서 답변을 한대.
아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언제든지 또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챗 GPT가 답변을 한대. AI가. 그거 답변하는 시간만큼 전기를 써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마라. 어? 근데 웃긴 거지. 그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체로 땡큐 뭐 고마워 이러면서 끊는데 왜 그만한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뭐 저기 뭐지 그래야 좀 예의가 좀 바른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런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경부고속도로가 우리가 이제 산업을 움직이는 차량의 혈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산업, 도시 이거 움직이는 건 전력이거든. 그러니까 이 재생 에너지의 동력으로서 동맥, 재생 에너지의 동맥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뭘 하자는 얘기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송전탑 만들자는 얘기야. 이거 서로 주고받고 하자 이 말이지. 재생에너지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저기 하자 이 뭐지? 말이지. 이재명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말들로 돼 있어.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 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과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 동력. 이게 에너지 고속도로인데 한마디로 뭐냐면은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이런 걸로 지금 발전단지를 만들잖아. 여기서 이제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 나 이런 어떤 제조업 공장이나 아니면 인구가 밀접한 수도권으로 이거를 팍팍팍 옮기는 송전 인프라를 구축하자. 이게 에너지 고속도로야. 송전탑 만들자 이 말이야. 한마디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은 그렇다고 멋있는데 송전탑 만들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저기 뭐지 태양과 바람으로 만든 에너지 이걸 가지고 수요가 있는 곳으로 효율적으로 옮겨낼 이제 송전망 만들어 가지고 뭐 기후 위기도 대응하고 그러면은 재생에너지도 전환하고. 그러면은 시골이나 저기 뭐 지방이나 안 그러면 해 있는데 뭐 지방이나 사람 없는데 거기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거기다가 송전탑 딱 깔아가지고 서울 쪽으로 다 옮기자 이 말이잖아요. 그 얘기야. 논밭은 전부 다 송전탑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잖아. 그게 에너지 고속도로야. 근데 생각해봐. 이 좌파들이 밀양에서 송전탑 만든다고 했을 때 밀양 송전탑 반대 사건 있잖아. 할머니들 자기들 거기에 자기들 몸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절대 안 된다. 그때 좌파들이 특별같이 붙어가지고 그 저기 뭐지 결사 반대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를 끌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고리 원전에서 서울로 에너지 그 전기 에너지 보내야 되니까 송전탑 필요하다고. 그래서 송전탑 짓는 거 반대했거든. 그러면 원자력이면 안 되고 그게 이제 태양광이면 괜찮아? 근데 저기 얘네는 이재명이랑 완전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니까 막 그냥 송전탑 사람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은데. 이게 자가당착이라는 거야. 이게 좌파의 자가당착. 이 정책이 지역화폐처럼 다른 무엇인가 어떤 이 저기 뭐지 그 합리적인 대안은 없느냐. 쳐다보지도 않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처럼 좋으니까 사람도 임금 올려주면 좋잖아. 이거잖아. 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어떤 뭐 이 저기 뭐 태양광, 이 좋은 에너지잖아. 뭐는 어떤 우리가 말이야 탄소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후 위기도 대응하고 그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말은 그렇잖아. 이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고속도로로 깔아가지고 우리 어떤 이 저기 뭐지 이 재생에너지의 동맥을 만들자. 말은 그럴듯하잖아. 하지만 결국 송전탑 짓자는 얘기야. 근데 좌파들이 이게 좀 밀양탑 송전탑은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런데 지금 뭐 태양광 송전탑은 괜찮아? 그 이재명이는 근데 지금 그 얘기 왜 운영자님 지난번부터 했었잖아요. 각 지역에 문재인이가 그때 운영자님 옛날부터 이야기했어. 문재인이가 태양광하고 뭐하고 막 쓸데없는 짓 할 때 그 태양광하고 전기 만들면 뭐해? 옮기지를 못한다고. 근데 송전탑이니 뭐니 이런 거는 하나도 준비 없이 막 한다고 그때 계속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 태양광 한 데들이 전기가 송출이 안 돼가지고 남아가지고 폐기한다고 그때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과부하 상태가 돼가지고 그 자체 내에 어떤 송전망 자체에 에러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태양광 뭐 전기 만들어봤자 쓸데가 없다는 거야 지금 어디 저기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그거를 필요한 곳으로 옮겨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를 그렇게 에너지 고속도로. 그래서 꼭 얘네들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게 이름은 뭐 맨날 그렇게 짓지.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산업화의 핏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 동맥이 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꼭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를 갖다 껴요. 왜냐면 그때 다 반대했는데 결국 봐라. 지금도 에너지 고속도로 들 다 반대하지. 하지만 이게 왜냐면 전기 필요하거든. 모든 게 전기로 되잖아. 근데 모든 게 AI 시대라면 이게 전기거든. 전기가 없는 발전원이 없잖아 지금. 근데 송전탑 없이 송전탑 안 만들고 곳곳마다 송전탑 안 깔고 전기를 끌려면 땅끝을 파야지.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의 기본은 송전탑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방에 사는 너희들은 에너지 생산해내고 이게 산이고 논이고 다 송전탑으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또 쓰겠다. 공장에 있는 우리가 다 써줄게. 맞아. 이게 좌파 정책이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럴듯하게 뭐 기후 뭐 R200이라고 그러잖아. R200. 지난번에 뭐 윤석열이랑 아리백 아니야 모르냐. R200 아냐 모르냐. 윤석열이는 참 대단하지. 뭐는 가르쳐줘야지. 뭐 그렇게 물어본 놈이 어딨어 이제 이러는데 이 R200이 뭐냐면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 그것만 구입한다. 이게 R200이거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도 재생에너지를 써야 돼. 또 뭐 그걸 해야 돼. 그렇게 거기에 딱 꽂혀 있더라고. 그 이재명이가 저탄소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뭐지? 그래가지고 탄소 배출 그것도 문재인이가 자기가 또 선제적으로 더 뭐 몇 년 땡겨서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가서 한 거잖아요. 탄소 이 배출. 다른 나라는 하지도 못하는 거 한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재명이는 이것저것 한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그러니까 이 좌파 정책의 자가 당책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말대로 한다면은 재생에너지가 있는 남해안 바닷가 그 앞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지. 그렇지. 근데 그거는 안 할 거고. 근데 안 할 거지. 근데 아니면은 송전탑을 밀어붙여가지고 할 것 같아 이재명. 간단한 방법이 한강에 원자력 발전소 세우면 돼. 근데 이재명이는 그리고 요즘 뭐죠? 송전탑 하는 거랑 또 태양광 하는 거 풍력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 반발이 하나도 이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밀어붙여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산도 다 깎고 막 마무리. 지금까지는 산업화의 세력들이 밀어붙여가지고 다 했다라고 치면 이제는 그 좌파들이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송전탑 짓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도 태양광도 전라도에 얼마나 지금 문제 많은데도 걔네도 뭐 크게 문제 안 삼고 보도 안 하잖아요. 거기 한 번씩 어쩌다가 나오는데 보면 논도 다 이제 태양광 해가지고 나 제일 싫은 게 태양광인데 그게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그걸 많이 하려고 그러더라고 문재인 이재명이가. 그다음에 AI 시대를 열겠다라는 어떤 이 가치로 그래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름을 그럴듯하게 했잖아. 어떤 차세대 성장 동력이고 지능형 전력망이다. 큰일이다. 이제 이렇게 좌파들이 자기들이 무엇인가 어떤 그 세상을 변혁시키고 또 어떤 이 국민들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여내겠다 위해서 나오는 어떤 이제 정책들 문재인 때만 하더라도 기왕에 어떤 나왔던 정책들을 좀 어떤 그 현실에 맞지 않게 급격하게 바꿔내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바꿔내는 부작용 정도였었거든. 근데 그런 부작용만으로도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였단 말이야. 그 휘청인 대한민국 경제를 문재인은 코로나로 딱 분식해버린 거거든. 감춰버린 거거든. 맞아, 응? 진짜. 근데 이제 이재명 시대 이 좌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거야. 아무런 근데 거기에 대해 그 현실이 닥쳐올 줄 어떤 폐해라든가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결함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아까 지오카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세상이 이제 우리한테 온다고 이런 세상이.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비할지가 있어야지. 그런데 나는 저기 뭐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강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라니까. 한강에는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요? 왜 못 줘?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바닷가에 있는 이유는 냉각수 사용한다고 하는 거거든. 한강구를 냉각수로 사용하면 돼.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에너지 거기서 쓰라고. 아니 자기네 원전 위험하다고 원전은 지금 다 못하게 할 거. 이재명이 또 원전 또 지금 반대잖아. 원전 반대잖아. 그러면은 반도체고 뭐고 모든 어떤 사람들 사는 곳이고 이런 걸 서울을 해체해버리고 전부 어떤 그 재생에너지들이 있는 곳으로 다 도시 이전을 해야지. 공장 이전을 하든가. 그러지 않고 이름만 그럴싸하게 바꿔가지고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지능형 전력망이라든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름만 그럴싸하게 바꿔가지고 송전탑 짓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재명은 합니다잖아.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지금 분위기도 그 밑에 있는 좌파애들도 완전히 정상적인 상황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우파도 없고 하여튼 태풍이 회오리가 휘몰아칠 것 같아. 회오리가 휘몰아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행스러운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의 집권은 좌파 내부에 권력 다툼이 발생하거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어떤 그 암약하고 있던 좌파들을 문재인이가 전부 다 소모해 버렸어요. 그게 법관 대표자회의 있잖아. 법관 대표회의 전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26명으로 간신히 개의 정족수가 돼가지고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반대가 69명이었다라는 거랑 이번에 모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 법관들이 모르겠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자기들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지. 하지만 의결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 있잖아. 이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지금 온 그 곳곳에 그동안에 어떤 암약하고 있던 좌파들이 문재인 때 워낙 많이 어떤 그 자기들이 다 그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가진 바 있었던 어떤 역량들을 그 이제 뒷받침해줄 좌파들이 그 곳곳에 암약하게 있던 좌파들이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재인의 윤석열을 만들었잖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도 무엇인가 굴러가게끔 했던 훌륭한 집단이 관로라는 집단이 있었거든.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일 안 해. 한들 좀 있으면 내가 정권 바뀌면 내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밤새갖고 한 모든 노력들이 적폐라가지고 몰려갖고 모르는데 이런 게 있으면서 이재명이는 더군다나 자기 대통령이 되자마자 퇴임 후면 바로 맞아. 자기는 재판이거든. 이재명이는 그게 문제야지. 이재명이는 지금 법치를 뭐 그런 뭐 에너지 뭐 어쩌고 이거는 지가 하고 싶은 거였는데 그것 말고 지금 한 1년 가까이 뭐 이재명이 이야기했잖아요. 내란 세력들 척결한다면서 또 한 1년 그거 또 한다고 막 난릴 것 같아. 그렇게 나가겠지. 그렇게 나갈 텐데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이가 감당 못 해낸다고 이런 상황들을. 근데 이재명이가 마지막 이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의 시기가 이재명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될 거라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2년 3년 하다가 이제 탄핵당하고 이재명은 그러면서 다 좌파도 우파도 정신 차려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그 다들 그 좀 변화해내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나라 또 새로운 리더십 창출해 나가고. 맞아요. 뭐든지 어떻게 하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겪을 거 다 겪고 이렇게 그 과정이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시련의 시기를 보내야만 할 것 같아요. 각자 도생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이 지역화폐라는 것을 또 기본소득 지역화폐라는 것을 사람들이 돈 주면 좋지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로까지 확대될 건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만 하더라도 발행 총액이 20조 원이 넘어. 20조 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최소한 어떤 그 조단이란 말이야. 그러게. 근데 20조 원이 넘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1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되는 국가 재정이 25조라고.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이게 엄청난 규모의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재정이 투입되는 거고 또 이게 엄청난 게 어떤 그 국민의 어떤 그 삶을 바꾸고 삶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 야, 그러니까 그걸
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어떤 공약을 얘기한 거로 똑같은 거야. 그런데 사실은 에너지 고속도로 말은 에너지 고속도로는 송전탑 짓는다는 얘기거든. 그 우리 산에 우리 뒷산에 송전탑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 좌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책의 어떤 자가당착성, 그거를 잘 뭐 생각을 해보자 이 말씀이죠. 우리 강아지들이 고만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고민거리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는군요. 네, 오늘 어쨌든 토요일이고 날씨도 좋고 또 행자나라 공룡 방송을 들으시는 분, 아이고 머리만 아프게 해드린 것 같네요. 그래도 뭐 한 개 또 오늘 또 배운 게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 어려.